네, 주말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이번 주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함께 고민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이야기도 항상 쉽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죠. 엄나이즈 이호석 기사 모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출근을 해주셨는데 네네. 좀 많이 늦죠, 시간이. 네. 그래도 이 밤중에 계속해서 투자에 대한 열의를 불태우시는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한번 오늘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잠을 확 깰 만한 인사이트 음. 듣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세요.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만큼 주목될 이벤트가 있는데 네. 어떤 이벤트가 가장 중요할까요, 이번 주에? 제가 이게 이번 주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라는 타이틀로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번 주는 FOMC 회의도 있고요. BOJ 회의도 있고 BOE 그러니까 이제 미국, 일본, 영국의 중앙은행에서 이제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란이 또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앵커님은 이 세 개 중에 뭐가 주인공이 될 것 같아요? 저는 BOJ요. BOJ. 네, 그렇군요. 네. 아닌가요? 우리가 많은 분들이 아마 근데 FOMC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FOMC는 막 뉴스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BOJ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도 있어서 뒤에 맞아요. 좀, 정답이에요. 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일정을 좀 보면은 이번 주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FOMC 회의가 있습니다. FOMC 회의가 수요일 날 밤, 그러니까 이제 아마 목요일 날 새벽에 일어나면 파월이 뭐라고 얘기했구나 이런 뉴스들을 목요일 날 아침에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입니다. 내일 화요일이죠. 네. BOJ, 일본의 중앙은행에서 금리 결정을 하는데 이것이 왜 중요하다라고 보는지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목요일 날 애플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애플 실적 발표 굉장히 중요하죠.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회사인데다가 최근에는 좀 논란이 있는 것이 중국에서 화웨이의 반격이 만만치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애플이 얼마나 반격을 했을지 그리고 4분기에는 또 어떻게 전망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관련돼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드리면은 다머다란 교수님이라는 좀 유명한 분이 있어요. 이게 투자의 대가 그리고 이제 밸류에이션의 대가라고 알려져 있고 이 뉴욕 대학교의 교수님이세요. 그러니까 뉴욕의 한복판에 맨하튼에 있는 대학에서 교수님을 하셨는데 이 교수님의 제자들이 월가에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야, 너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금리가 이제 5%까지 올랐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좀 불안하지? 경기도 안 좋을 것 같고 그러면은 뭘 투자하는 게 좋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과거에는 필수 소비재라는 것이 치약, 칫솔, 뭐 먹는 거 이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필수 소비재가 뭘까? 라는 질문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혹시 애플 없이 살 수 있니? 구글의 안드로이드 없이 살 수 있어? 아니면은 네 파워포인트 없이 살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과연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하신 건 뭐냐면은 지금 시대의 필수 소비재는 어쩌면 빅테크들이 만드는 물건일 수 있고 이 빅테크들을 우리가 테크 그러면은 성장주 그래서 뭐 금리 오르면 빠지면 맨날 이런 얘기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회사들이 어쩌면은 성장주가 아니고 필수 소비재에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해주셨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애플이 어느 정도의 실적을 냈는지도 관점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MS에게 시총을 애플이 빼앗길 수 있다라는 기사를 보고 마음이 살짝 흔들렸는데 또 이사님의 관점에서 또 새롭게 이야기를 보니까 필수 소비재 쪽으로 생각하면은 없이 살 수 없겠죠.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제 애플도 주가가 많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근데 결국에는 저는 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애플 실적도 저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첫 번째로는 전쟁 이야기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이란에서 레드라인을 넘었다라는 경고장이 내놨고 신기하게 이거를 전에 트위터라고도 하죠. X에다가 글을 올렸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또 X가 역시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이게 보이시나요? 그 아랍어로 써 있어가지고 뭐라고 읽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란의 대통령이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한 거죠.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지금 어린아이가 지금 3천 명이 죽었다는 사망자 소식도 들리고 이거 너무 심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미국에서 계속해서 지금 우리한테 경고를 하고 있고 지금 뭐 그런 상황이긴 한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도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는 이제 뭐 공격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의 상황이 어떻게 연결될지 아무도 예상하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이란이 키를 쥐고 있다. 즉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서 지상군 투입을 한 걸로 보이는데 말은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 이란이 어느 정도 강도로 이 전쟁에 참여할 것이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묘하게 지금 바이든이 시진핑을 만나고 싶어 하는 느낌 아니에요? 좀 만나자 그러니까 이제 왕이가 아 글쎄 뭐 이런 식의 이제 네.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지금 코너에 몰리고 좀 아쉬운 감이 있는 것은 미국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미국이 중국과 대화를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상황에서 이란이 다시 공격을 해가지고 전면전이 나오고 막 이런 상황이 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좋은데 문제는 예상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와 관련돼서는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게 이 질서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기억합니다. 소개를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질서라는 것을 좀 더 확장시켜서 전 세계의 질서는 누가 만드냐 뭐 이런 질문을 했었죠.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요. 이 질서라는 건요. 이걸 지키도록 만드는 게 어려울까요? 안 지키려고 하는 게 어려울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네. 초등학교 교실로 돌아가 볼까요? 음. 선생님이 야, 줄 서라. 아니면 뭐 이거 또 그 공부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어려울까요? 아니면은 옆에 있는 애들이 그냥 뭐 장난치고 까불고 이런 게 쉬울까요? 이게 뭐가 쉬울까 생각해 보면 지키는 게 더 질서를 어렵죠. 깨는 게 쉬워요, 그죠? 네, 그러니까요. 지키는 게 훨씬 어려운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주도하는 이 질서를 지키는 게 굉장히 어렵고 이걸 깨는 건 쉽거든요. 그래서 이코노미스트지에서도 지난주에 얘기 나왔던 게 뭐냐면은 여기저기서 전쟁 나 그리고 지금 뭐 싸우는 게 한둘이 아니야. 지금 이란, 뭐 러시아, 뭐 중국 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들이 전부 다 또 미국에 반하는 그런 결정을 하려고 또 마음 먹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미국이 과연 미국이 주도하는 이 질서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시험대가 계속 올라와 있는 거고 이게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바이든도 시진핑한테 가서 한번 만나주면 안 되냐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역사적인 변곡점이다라는 단어를 쓰기도 했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FOMC도 있고 그리고 이번 주에 BOJ 일정도 있습니다. 네. 우선 FOMC가 모두 동결의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니까요. FOMC에 대한 전망 그리고 어떤 단어에 우리는 집중해야 될까요? FOMC 회의에서 뭐 보통 이제 이렇게까지 확률이 높은 경우가 많지가 않은데 이번에는 제가 보여드린 표를 보시면은 11월 1일에 내일, 그러니까 이번 주죠.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세상에 99.9%예요. 99.9%는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 동결을 안 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11월 FOMC는 볼 게 없어요. 파월이 뭐라고 얘기하는지가 중요할 텐데 파월 의장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금리를 더 올린다거나 혹은 더 내린다거나 그런 신호를 줄 가능성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또 똑같은 얘기를 하겠죠. 데이터를 보겠다. 데이터는 그놈의 데이터는 맨날 본다고만 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주대의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맨날 데이터 다음 달에 뭐 나오는지 보겠다 이런 얘기는 그렇죠. 사실 저는 그 파월 의장의 결정을 보면서도 늘 생각 드는 게 마치 무슨 이렇게 하면서 이 길을 가는 것 같지 않아요? 눈을 감고. 그러니까 다음 달 거만 보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다음 달 보고 또 가고 갈까 말까 결정하고 이 얘기는 얼마나 앞에 보이는 시기가 짧은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기도 해요. 그래서 연준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연준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란이 전쟁을 확전하는 게 중요할까요? 파월이 뭐라고 얘기하는 게 중요할까요?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란에 어떻게 하는지를 파월이 어떻게라도 조금이라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준에서 하는 얘기들, 금리에 대한 이야기, 경제에 대한 이야기, 물가에 대한 이야기가 시장에서 약간 좀 기존에 비해서는 중요도가 많이 낮아졌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파월 의장이 갑자기 무섭게 얘기하거나 이러면 좀 충격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왜냐하면은 전쟁이라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상황에서 여기서 FOMC 회의가 또 다시 뭔가 서로를 만드는 그런 결정을 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FOMC에는 그냥 큰 문제 없이 지나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난하게 지나가는 FOMC 뒤에는 BOJ가 있죠. BOJ에서는 어떤 부분에 저희가 통화 정책에서 주목을 하면 좋을까요? BOJ 회의에서 금리를 뭐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들보다도 좀 확실한 것부터 말씀드리면 BOJ에서 이번에는 2024년에 물가 전망치를 올릴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잘 보시면 미국에서는 지금 물가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네. 하고 있잖아요. 물가가 진정되니까 금리를 언제 내릴까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일본은 반대로 물가가 오르니까 이거 금리를 계속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그렇죠. 이거 돈을 이렇게 계속 풀어도 되는 건가? 이 고민이 되는 거고 물가 전망치를 올리면은 긴축을 안 한다. 그래서 좀 더 완화 정책을 긴축 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번 회의 때 나올 거냐, 다음 회의 때 나올 거냐는 논란이 있지만 그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데 지금 시장에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완화적인 정책을 썼던 BOJ가 갑자기 지금 이 와중에 긴축 쪽으로 선회한다라고 하는 거는 아마 시장에 좀 충격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 엔화는 강세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도 그냥 BOJ에서 뭐 그냥 긴축은 무슨 긴축 완화 계속 해야 돼. 돈 풀 거야라고 한다면 아마 엔화가 또 약세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은 BOJ가 이번에 내일인데요.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준다면은 엔화의 움직임을 보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150엔을 넘어서는 수준의 엔화 약세가 있냐 없냐를 보시고 리스크가 더 확대되는구나, 어떻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준점은 150이고요. 그것보다 올라갈 때는 안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BOJ에서 150엔을 기준으로 해서 엔화의 흐름을 체크하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미국을 보면요. 그동안 견고하게 강세를 보이던 이 고용 시장이 조금은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은 식고 있다라는 흐름이 보이고 있어요. 네, 이번에 이제 FOMC 회의 끝나고 나서 금요일에는 고용 데이터가 발표되는데요. 이 고용 데이터가 좀 중요한 이유는 많은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미국의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는 숫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난달에는 아마 33만 명이라는 숫자 때문에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텐데 이번 달에는 지금 19만 명으로 예측치가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도 중요한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는 포인트는 임금 상승률이에요. 그러니까 임금이 얼마나 올라가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물가가 올랐어요. 그래도 임금이 이것보다 더 올라가면 기분이 좋아요. 근데 물가가 이만큼 올랐는데 임금이 안 올랐다. 그럼 기분이 나쁩니다. 그렇죠. 소비를 안 하겠죠. 그럼 물가가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가가 낮아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물건 가격이 올라가는 속도보다 임금이 천천히 올라야 돼요. 그래야 물가가 낮아집니다. 만약에 임금이 더 많이 올라간다. 그럼 기분이 좋기 때문에 계속 써요. 그러니까 물가가 낮아지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임금 상승률이 중요한데 제가 보여드린 차트를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그림이 전체적인 임금 상승률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이 그림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삐쭉삐쭉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녹색선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녹색선이 가장 위에 있는 겁니다. 이게 가장 젊은 친구들의 임금 상승률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은 임금이 많이 올랐다가 많이 빠졌다 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최근에 많이 빠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이야기는 고용시장이 어쨌든 아주 너무나도 뜨거웠던 고용시장이 식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놀랍게도 그 수준이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9.5%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높다는 얘기인데 이게 얼마나 빨리 낮아지느냐 이 부분이 좀 체크해 보시면서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계속 낮아지는 추세를 보일 것 같다.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더 올려야 되냐 이런 얘기는 아닐 것 같고 과연 언제 금리를 내릴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논란만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 자체 전체적인 숫자보다는 그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임금 자체가 얼마나 올라가는지가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미국 경제 때문에 바이든은 조마조마할 겁니다. 내년에 뭐 대선도 있고 그래서 경제를 빠르게 잡길 원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전쟁으로 인해서 현 시점이 역사적인 변곡점이다라는 단어를 키포인트로 썼더라고요. 맞아요. 이 단어가 상당히 좀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어떤 의미를 역사적 담고 있는 변곡점.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코노미스트지의 표지가 상당히 많은 걸 시사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그림 한번 보시면 참 재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아무런 무기도 없이 그냥 걸어가고 있는데 온 군데서 지금
폭탄이 지금 터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저걸 과연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거냐. 그런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풀고 있는 바이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목이 이거죠. 미국이 테스트 당하고 있다. 어떤 테스트냐?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를 계속 끌고 갈 수 있느냐. 전 세계에 있는 국가들에게 야, 내 말 들어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인 거예요. 교실로 제가 비유를 아까 드렸었는데 교실에서 선생님이 말을 하는데 제 해가지고 편먹고 뭔가 사고치고 막 이런 애들이 없더라도 얘는 딴 생각, 쟤는 또 딴 생각, 얘는 또 딴 생각 이렇게 하다 보면 챙기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상황이 딱 그렇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중국이라는 큰 국가가 미국을 지금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또 따져놓고 보면은 중국도 자기가 코가 석자여가지고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미국의 상황이 훨씬 더 힘들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자꾸 한번 좀 만나줄래라고 얘기하는데 글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든지 이런 상황이라서 미국이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또 미국 내에서는 또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지난주에 친 트럼프 인사가 하원 의장으로 당선됐죠. 이러면서 아마 미국 대선이 좀 더 갈등이 심화되는 국면으로 갈 수 있다라는 측면은 사실은 미국이란 나라가 민주주의고 그리고 자본주의고 이게 다 좋은데요. 한 해는 이제 좀 약해질 때가 있어요. 미국이 가장 약할 때가 언제일까요? 생각을 해보면 대선할 때입니다. 왜냐하면은 대선할 때는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나라 보기에는 뭐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가장 취약할 때가 대선을 할 때인데 이게 또 내년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투자할 때 막 이런 얘기까지 들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가 잘 먹힐 것 같을 때는 주가가 올라가고요. 안 될 것 같을 때는 또 빠져요. 잘 보시면 안 될 것 같을 때 피크가 3월달 SVB 은행 망한다. 그때 이거 미국 괜찮은 건가? 라는 생각 드셨을 거고 5월달에 부채한도 있을 때도 야 이거 미국 괜찮은 건가? 이번에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지금 상황을 딱 보시면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 미국 걱정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 약해지고 괜찮아 라고 할 때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놀라운 사실 하나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이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은 미국 금리가 높은 게 맞을까요? 아니면 뭐 신흥국 금리가 높은 게 맞을까요? 미국? 근데 돈을 빌리는 입장에서 미국 정부가 싸게 빌리는 게 맞을까요? 신흥국 정부가 싸게 빌리는 게 맞을까요? 신흥국이 싸게. 신흥국이 싸게 빌리는 게 네. 맞을까요? 금리는 더 비싸게 받겠죠. 아. 왜냐하면 앵커님이 네. 미국한테 돈을 빌려준다고 생각하고 저기 처음 들어본 나라한테 돈을 빌려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다가 금리 더 달라고 요구하겠어요. 미국은 그래 갚을 거니까 좀 낮게 주더라도 너는 금리 더 내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흥국은 보통은 금리가 더 높아요. 미국보다도. 왜냐면 믿으니까. 금리 좀 더 줘도 너는 확실히 갚을 거잖아. 근데 너는 갚을지 안 갚을지 모르니까 금리라도 더 내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그림을 보시면요. 놀라운 사실이요. 2009년부터 쭉 그려놓은 그림인데 반드시 빨간색 선이 검정색 선보다 아래에 있죠. 네. 근데 빨간색 선은 뭐냐면 미국 금리예요. 검정색 선은 뭐냐면 신흥국 금리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지금 최근에? 최근에 만났어요. 만났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미국한테 요구하는 금리나 신흥국 정부한테 요구하는 금리가 똑같아졌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 거죠? 둘 중에 하나겠죠. 미국한테 굉장히 큰 리스크를 안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국한테 빌려주는 것도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거고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신흥국한테 금리를 너무 안 받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신흥국 금리가 많이 올라가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만약에 이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나라 금리가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어떻게 될 것이며 우리나라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요? 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만났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좀 고민을 해볼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둘이 만났다라는 거는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 같아요. 그리고 이 올해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실적 시즌이 들어왔고 3분기 실적들이 쭉 발표가 되고 있는데 예상보다도 그냥 부합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포인트로 인해서 주가가 쭉 내려가기도 하고 또는 가이던스가 굉장히 취약하게 나오면서 좀 불안불안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3분기 실적 시즌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매크로 관점에서 보면은 지난주에 3분기 미국의 GDP가 나왔잖아요.
얼마가 나왔냐면 4.9%가 나왔습니다. 너무 지난번에 제가 작았죠. 너무 얄밉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미국이 너무 얄미운 거죠. 아니 세상에 제일 큰 나라가 그렇게 많이 성장하면 어떡합니까? 우리나라보다 더 성장해요. 그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잘 생각해 보시면 3분기 경기가 그렇게 좋았으면 3분기의 기업 실적은 어떨까요? 당연히 좋겠죠. 그러니까 실적은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고민해 봐야 되는 거는 4분기는 경제가 둔화될 거라고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자금 대출도 갚아야 되지, 지금 기업들 파업하지, 뭐 등등 여러 가지들 때문에 둔화될 거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럼 미국의 기업들 입장에서는 실적 발표할 때 3분기는 잘했어요. 근데 4분기는 머리를 긁적긁적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 얘기를 들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미국의 기업 실적이 발표될 때 주가의 흐름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안 좋으면 빠지고,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도 빠지고 실적이 안 좋으면 박살난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실제로 데이터를 봐도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적자 지금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보시나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금리가 신흥국 금리랑 맞닿아 떴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고 이 부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했는데 왜 그런가라고 생각해 보면 미국의 적자 규모가 너무나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 여러분이 미국 정부라고 생각해 보세요. 들어오는 돈은 뭐죠? 세금이죠. 나가는 돈은 뭡니까? 이것저것 쓰는 거예요. 뭐 국방비로도 쓰고 사회보장비로도 쓰고 뭐 등등. 자, 그런데 나가는 돈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쓰는 돈, 돈을 들어오는 돈은 없는데 나가는 돈이 많아. 빌려요. 빌려야 되죠. 그러니까 채권을 국채를 발행해요. 발행해야 되는 거예요. 시장에 나가서 돈 좀 빌려주세요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좀 빌려주세요라는 얘기가 너무 많이 하니까 그게 야 이렇게 많이 빌릴 거면 돈이라도 금리라도 더 줘 하면서 금리가 올라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적자의 규모가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되는지를 따져봤더니 무려 2배가 늘었습니다. 한 해 만에.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인 건데요. 실제로 보면은 작년에는 1조 달러 적자인데 이번 달에는 2조 달러 적자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세금이 안 거쳐요. 그리고 연준에서 주기로 한 돈을 안 줘요. 왜 그러냐고 봤더니 연준도 야 나도 지금 적자 나서 힘들어 줄 돈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국방비가 또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자를 또 어마어마하게 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감안해 보니까 적자가 너무나도 눈덩이처럼 커졌고 이렇게 적자가 커지면 어쩔 수 없습니다. 국채 발행해야 되죠. 그럼 잘 생각해 보시면 5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죠? 부채 한도 문제가 있었죠. 그만 좀 빌려라. 31.4조 넘어가는 게 말이 되냐? 그만 좀 해. 라고 얘기하고 잠깐 그냥 풀어줄까? 라고 한 다음에 한 3, 4개월 지났죠? 지금 얼마일까요? 33.6조입니다. 2.2조 달러가 3달 만에 증가했는데요. 2.2조 달러면 우리나라 GDP보다 더 큰 규모입니다. 우리나라 GDP가 1.8조 달러니까요. 이런 속도로 증가하다 보면은 내년에는 아마 40조 달러가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참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든 미국 정치인들이든 아무튼 경제하는 분들이든 정리를 하고 가야 돼요. 이대로 가면요. 부채의 규모가 커지는데 금리가 안 내려가잖아요. 그럼 이자는 더 늘어납니다. 네. 근데 이자가 늘어나니까 이자 갚으려고 또 부채를 더 발행해야 돼요. 악순환이네요. 악순환의 고리가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에 대한 의심들이 계속 커지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런 상황이다. 미국의 부동산 시장도 불안할 것 같아요.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일 것 같은데 지금의 현 시점은 어떤가요? 미국의 지난주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나온 기사 중에서 제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봤던 그림이 왼쪽에 있는 그림인데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집을 사지 않고 그 렌트를 하는 것이 좋은 경우에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월세로 살래 아니면 집 살래 이런 거죠. 근데 이 그림이 1996년부터 나온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 시계열이고 한 번 올라가면 쭉 올라가다 내려가면 쭉 내려간다는 거죠. 가장 높았을 때가 언제냐면 2008년 금융위기 직전이에요. 그때가 30% 정도 더 비쌌습니다. 월세 내는 것보다 집 사는 게 30% 정도 비쌌어요. 지금은 얼마냐? 매우 빠른 속도로 올라가서 지금 50%가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상황이 지속 가능하지 어렵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뭐 오늘 이제 미국의 상황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관점에서 미국이 좀 어렵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월가의 황제라고도 하는데 JP모건 다이먼 회장이 주식을 매각했다라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많은 분들이 또 불안해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미국 시장 더 위험해지는 거 아니야라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다이먼 회장님은 제가 좀 늘 이분이 무슨 얘기하면은 항상 체크해서 보는 분인데 왜 그러면 그만큼 중요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자본주의를 뭐 이끈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닌 게 지난번에 SVB 은행 같은 지방 은행이 터졌을 때 잠깐 내가 한번 처리해줄게라고 팔 걷어붙였던 사람이 이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니까 지방 은행의 그런 불안함을 잠재우는데도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요. 그런데 이분이 늘 조심해라, 조심해라 올해 내내 얘기했거든요. 금리 7% 갈 수 있어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그런데 급기야는 안 되겠다. 내가 주식이라도 팔아서 보여줄까? 라는 시그널을 보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장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게 만드는 그런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금과 비트코인의 가격 추세도 많은 변동성이 일어나고 있어요. 비트코인 가격이 심상치가 않죠.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가고 있고 금 가격도 마찬가지고요. 네. 자, 이게 지금 보시면은 아까 제가 미국의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저런 상황에서 나는 뭘 사야 되지? 불안한데? 라고 하면 떠오르는 게 이제 금과 비트코인이기 그렇죠. 때문에 아마 이쪽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내년 4월 달에 반감기도 있고 그리고 ETF 승인과 관련된 이슈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비트코인과 관련된 호재들이 있는데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너도 나도 좋다라는 얘기를 할 때는 조심해야 되지만 주변에 아무도 좋다는 얘기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올라갔다는 얘기하는데 비트코인 사가지고 기분 좋다라고 얘기하는 진짜 사람 별로 없어요. 진짜 별로 없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그래? 그러면 난 지금 비트코인 그래도 좀 관심 가져볼까? 라는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변동성 있는 시장에서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될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은 엄나이즈 이효수 기사였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